이건 진짜 미쳤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대한민국이 이미 현무6를 개발 중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각의 허황된 주장이 아니라 상당히 설득력 있기까지 한데요. 정답은 과거 현무 계열 미사일의 개발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괴물 미사일의 양산 상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화력을 대표하는 현무2 미사일이 가장 처음 포착된 건 2011년경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건 당시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이 아직 대한민국은 사거리 300km, 탄도 중량 500kg을 초과하는 고체 로켓을 개발하지 않는다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현무2A의 경우 유효 사거리 300km 내외였으니 지침에 충실한 미사일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진짜 재밌는 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현무2A가 포착되자 바로 이듬해 귀신같이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이 사거리 800km, 탄도 중량 500kg으로 개정되었고 대한민국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2014년 사거리를 500km로 확장한 현무2B를 공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침에 의한 사거리 300km를 손해보는 대신 현무2A, 현무2B의 탄도 중량을 1톤으로 증량해버렸는데요. 현무2는 최초로 포착된 2011년을 기준으로 1985년 현무1이 실전 배치된 지 무려 26년 만에 개발한 대한민국의 두 번째 탄도 미사일입니다. 현무1이 사실상 나이키 허큘리스의 카피 버전이었음을 생각하면 대한민국이 독자 기술력을 개발한 첫 번째 미사일이나 다름없는데요. 더군다나 현무1의 모태인 나이키 허큘리스는 또 폭격기를 요격하기 위한 지대공 미사일이 본래 탄생 배경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현무2를 개발할 수 있었던 기반에 현무1의 기술이 녹아들어 있음은 부정할 수 없지만 이는 오토바이를 만들던 기술로 제트스키를 만드는 셈이었습니다.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분야다 보니 실질적으로 맨 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현무2를 개발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언론에 현무2A가 포착된 지 고작 2년 만에 사거리, 탄도 중량을 2배로 확장한 현무2B를 공개했습니다.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의 개정에 따라 미사일 개발과 연구를 시작했다면 도저히 불가능한 속도인데요. 이건 애초에 처음부터 현무2B를 기본형으로 개발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대신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대의를 얻기 위해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의도적으로 사거리를 낮춘 현무2A를 먼저 공개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 대한민국은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이 개정되기 훨씬 전부터 서울 한복판에서도 한반도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탄도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덕에 한 가지 더 증명된 게 있었는데요. 현무2가 공개되기 2년 전인 2010년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대한민국이 사거리만 1500km에 이르는 순항미사일을 실전에 배치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순항미사일은 UAV의 일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에서 비교적 자유로웠지만 그래도 1500km면 베이징은 물론이고 상하이, 항저우, 텐진, 우한 같은 중국 서부의 주요 도시를 모두 타격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사거리였습니다. 오죽하면 재발절인 중국이 대한민국이 동북아의 안전을 위협하는 어리석은 짓을 벌이고 있다며 강력하게 비난할 정도였는데요.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이른바 사거리 1500km 순항미사일에 대한 정보는 이후 드문드문 관련 소식이 언론을 통해 흘러나왔지만 명칭조차 현무3, 보라매, 송골매, 해성2, 철룡 등 중구난방이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심지어는 사거리 1500km 순항미사일이 실제 존재하는 미사일이 아니라는 주장까지 등장했었습니다. 속된 말로 대한민국이 뻥카를 치고 있다는 주장이었는데요. 아닌 게 아니라 확실히 대한민국이 무언가 숨기고 있기는 했습니다. 우리가 보유한 미사일에 대한 온갖 추측과 논란이 무성해지자 대한민국은 아예 2013년 국군의 날 퍼레이드에서 현무2와 함께 사거리 1500km 순항미사일, 즉 현무3를 공개해버렸습니다. 대한민국이 보유한 확실한 힘의 차이를 만천하에 드러내버린 것입니다. 정말 상상도 못한 정체였는데요. 대한민국은 이미 극비리에 사거리 500km의 현무3A뿐만 아니라 1000km의 현무3B, 1500km의 현무3C까지 완성해 둔 상태였던 것입니다. 심지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후 밝혀진 현무3의 진실은
그야말로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대한민국은 단거리 준중거리 순항미사일인 현무3를 개발한 것도 모자라 이를 기반으로 함대지 버전인 해성2, 잠대지 버전인 해성3까지 개발을 완료한 데다 실전 배치까지 끝마친 상태였는데요. 연평도 포격전 당시 이 해성3 16기를 탑재한 손원일급 잠수함이 유사시 북한을 타격하기 위해 출격 대기 중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KF-21 보라매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으시겠지만 한무기 체계가 전투 적합 판정을 받고 실전에 배치되기까지는 수년 이상의 검증 작업이 필요합니다. 하물며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미사일은 이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는 않을 텐데요. 이를 감안하면 현무3가 실전에 배치된 건 연평도 포격전이 발생한 2010년보다 최소 3-4년 전의 일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2000년대 초반 이미 현무2, 현무3의 연구와 개발이 시작되었다고 봐야 하는데요. 대한민국의 미사일 개발은 대부분 이런 식입니다. 지정학적 요소와 관계없이 대한민국만 똑 떼놓고 본다면 우리는 분명 강대국이라고 부를 만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사회, 문화, 경제적으로는 두말할 것도 없고 군사력 측면에서도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넘어설 만한 나라는 5손가락을 넘기기 힘듭니다. 오죽하면 대한민국의 국력을 비웃는 건 대한민국 국민뿐일 것이다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하필이면 저 5손가락에 속하는 나라 중 가장 최악인 두 나라가 대한민국 바로 위에서 척을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워낙에 규모가 크고 극성스러운 공산주의 거두들과 붙어있다 보니 자연스레 비교적 대한민국의 국력이 약해 보일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앞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 중에서도 중국은 대한민국의 군사적 성장에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며 입에 개거품을 물어대는 걸로 악명이 자자합니다. 이러니 대한민국으로서는 이미 개발을 완전히 끝내놓고 은근슬쩍 새로운 미사일을 공개하는 게 외교적 스트레스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인데요. 한 가지 어이없는 건 그러면서 정작 중국은 대한민국을 겨냥해 아주 노골적으로 미사일을 배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중국은 북부정구 인민해방군 로켓군 3개 여단과 동부정구 인민해방군 로켓군 1개 여단을 유사시 한반도 개입을 위한 부대로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북부정구에 속하는 지린성 퉁화시의 제816 유도탄 여단은 주력 탄도미사일로 SRBM인 DF-15를 운용하고 있는데요. 모델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DF-15A의 경우 사거리가 900km에 육박해 사실상 제주도를 포함한 대한민국 전역을 사거리에 두고 있습니다. 이 DF-15A가 무려 50에서 350kg급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는 걸 감안하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인데요. 군사 관계자들은 중국 북부정구 로켓군이 대한민국을 향해 겨냥한 SRBM급 탄도미사일만 최소 1200기 이상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민해방군 로켓군의 유도탄 여단 장비 편제에 따르면 한 개 여단은 6개 대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대대는 6개에서 12개의 텔이 편성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개의 발사대에 7에서 8기의 미사일이 배치되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최대치를 계산하면 오히려 1200기는 매우 소극적인 추정치입니다. 대한민국이 공개든 비공개든 좋든 싫든 계속해서 고위력 미사일을 개발하고 양산해야 하는 이유인데요. 그도 그럴 게 아주 객관적인 시각에서 대한민국이 물량으로 중국을 이기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힘에 부친다고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도 없는데요. 그건 대한민국의 상황과 천성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대한민국을 잘못 건드리면 팔 한 짝, 다리 한 짝이 평생 불구가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 정도는 심어줘야 합니다. 상하이, 칭다오, 다롄 같은 서부 대형 항구 도시는 당연하고 수틀리면 베이징까지는 개박살을 낼 수 있는 중장거리 화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럼 전쟁이라도 하자는 소리냐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요. 오히려 이쪽이야말로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평화는 강자의 특권이며 약자에게는 평화를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스스로의 주권을 지킬 화력을 보유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지는 대만과 우크라이나가 증명하고 있고 멀리 갈 것도 없이 지금도 일시 정지되었을 뿐 휴전 중인 6.25 전쟁, 더 나아가 일제강점기로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힘이 없으면 나라를 지킬 수 없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미사일을 개발할 수밖에 없었던 안보적 배경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비록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시기적으로 대한민국의 미사일 개발은 크게 3단계로 나뉩니다. 앞선 1970년대 주한미군 축소 여파로 인한 치명적인 안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남몰래 개발했던
백곰 미사일과 1985년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 사건이 직접적인 계기가 된 현무원이 1차 개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후 2차 개발 사업은 26년이 지난 2010년대 현무2, 현무3의 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는 연평도 포격전 등으로 국내 안보 상황이 극도로 불안했고 대한민국의 성장이 안정궤도에 돌입함에 따라 여기에 다시 말해 중국을 더욱 직접적으로 견제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이에 따라 시작된 3차 개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현재의 현무4, 현무5, 소위 말하는 괴물 미사일들입니다. 현무4, 현무5의 가장 큰 특징은 전략성 그리고 위력입니다. 먼저 현무4는 지대지형인 현무4-1이 사거리 800km의 2.5톤 이상의 탄도 중량을 갖춘 것으로 추정됩니다. 군 관계자의 발언에 따르면 현무4는 500에서 1000km의 외기권 고도에서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하강하도록 설계되었는데요. 이를 수학적 공식을 통해 계산하면 대략 24m 이상의 강화 콘크리트를 관통할 수 있습니다. 전략 폭격기가 아니면 운반조차 어려운 GBU-57을 제외하면 독보적인 수준의 벙커버스트 능력인데요. 하지만 현무4의 진짜 가치는 위력이 다가 아닙니다. 현무4는 함대지 버전인 현무4-2와 SLBM인 현무4-4가 개발되었습니다. 세계에서 단 7개 나라만 성공한 SLBM을 대한민국이 보유한 셈인데요. 현무4-4 같은 SLBM의 경우 사전의 위치를 특정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쟁 상황에도 미리 대응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단 한 발로 수뇌부를 작살낼 수 있는 미사일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반면 현무5는 그 막강한 위력 덕분에 존재 자체로 전략성을 갖습니다. 9톤 탄두를 탑재할 시 사거리가 300km로 비교적 짧지만 지하 100m의 벙커를 관통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조차 최근에는 현무5는 중량 대비 실제 폭발력이 30에서 50%가량 더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현무4와 현무5가 이미 일반에 공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구분이 지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대부분의 재원이 추정치이며 때에 따라선 현무4와 현무5가 동일 계열 미사일이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대한민국은 연간 최대 70여 발 이상의 현무5를 양산할 계획이며 200여 발을 실전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현무2와 현무3를 개발했던 상황과 정확히 일치하는데요. 일각에서 현무6가 개발해 돌입했다는 추측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대한민국은 단 한 번도 쉬지 않았습니다. 늘보다 강력한 미사일을 연구해 왔는데요. 이미 현무4와 현무5가 양산에 돌입했다는 건 다음 단계로의 진화, 즉 현무6의 개발에 돌입했기 때문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2030년대 현무6가 전력화에 돌입하려면 이 방법뿐인데요. 대한민국이 또 어떻게 세계를 놀라게 할 생각인지 앞으로가 주목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현무5 개발 완료 선언과 함께 한 가지 더 기쁜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기다리던 현무5 양산 소식인데요. 대한민국 미사일 개발에 깊게 관여 중인 고위 관계자의 발언에 따르면 현무5 양산은 빠르면 올해 말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 군은 미사일 사령부, 탄도미사일 여단 예하부대 등에 최대 200여 기 이상의 현무5를 배치할 계획인데요. 다수의 군사 관계자들은 대한민국이 연간 최대 70여 기 이상의 현무5를 생산할 수 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보면 좀처럼 믿기 어려운 숫자인데요. 아무리 대한민국의 무기체계 생산 속도가 전 세계 최고 수준이라 하더라도 현무5급의 탄도미사일을 1년에 70기나 생산할 수 있다는 건 이미 상식의 기준을 아득히 뛰어넘은 생산력입니다. 일례로 지금 이 순간에도 중국의 침략에 대비해 국가의 총력을 동원한 전쟁을 준비 중이며 스스로를 대한민국과 비슷한 수준의 군사력을 보유했다고 착각하는 대만조차도 슝펑3의 연간 생산량이 70기, 슝펑2는 131기에 불과합니다. 얼핏 보면 대단히 많은 숫자처럼 보이는데요. 그러나 중요한 건 미사일의 체급입니다. 대한민국 현무5의 경우 알려진 정보는 적지만 발사 시험 영상을 다방면으로 분석한 결과 총장 16m 내외, 직경 1.6m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탄두 중량만 8, 9톤, 전체 중량은 무려 36톤에 육박하는데요. 반면 대만 슝펑3의 경우 총장 약 6m,
6m, 직경 0.4m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미사일 전체 무게는 1.5톤, 탄두 중량은 225kg을 간신히 넘기는 소형 미사일인데요. 한마디로 현무5와 비교하기엔 애초에 사이즈 레벨이 다릅니다. 전쟁 준비국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70기밖에 생산하지 못한다는 건 오히려 대만의 미사일 생산력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증거밖에 되지 않는데요. 물론 슝펑3가 대한 미사일이라는 걸 어느 정도 감안할 필요는 있습니다. 지대지 탄도미사일인 현무5와는 체급부터 사용 목적까지 모두 다르니 생산력을 직접 비교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데요. 사정은 슝펑2, 일명 슝성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순항미사일인 슝성은 길이 6m, 직경 0.5m, 탄두 중량 200kg, 전체 중량은 1.4에서 1.6톤 정도로 외형은 슝펑3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만은 사거리 약 800에서 1000km에 달하는 슝성으로 유사시 중국의 산샤댐을 파괴하겠다며 엄포를 놓고 있고, 이를 이유로 슝펑3보다 약 2배 많은 연당 131기의 생산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조차도 대한민국과 비교하면 상당히 적은 생산 물량인데요. 슝성의 경우 현무5보다는 같은 순항미사일인 현무3와 비교했을 때 그 격차를 더욱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현무3 또한 길이 6.2m, 직경 0.6m, 발사 중량이 1.5톤에 탄두 중량만 500kg으로 탄두 중량을 제외하고는 슝성과 거의 비슷한 스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미사일의 연간 생산량을 비교해보면 대한민국과 대만의 생산력 차이를 한눈에 알 수 있을 텐데요. 현재 우리 군은 현무2, 현무3를 모두 합해 약 1000기 이상의 미사일을 보유했다고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탄도미사일인 현무2의 보유 비중이 더 높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추정을 대입해보면 대략 350에서 400여 남짓의 현무3를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할 수 있는데요. 놀라운 건 사거리만 1500km에 육박하는 현무3C가 2010년 실전 배치에 돌입했고, 이후 1년 뒤인 연평도 포격전 당시에는 이미 손원 1급 잠수함에 탑재된 채로 발사 대기 중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같은 해에는 사거리 500km의 함대지 버전인 현무3A가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 세종대왕급 구축함에 배치되었는데요. 이를 종합해보면 현무3의 배치 기간은 길어야 1년 남짓입니다. 즉 1년에 최소 350에서 최대 400기의 현무3를 양산했다는 건데요. 이쯤이면 대만의 슝성보다 2.6에서 3배 이상 많은 생산량입니다. 말 그대로 하늘과 땅에 비교할 만큼 어마어마한 격차인데요. 심지어 이마저도 대만에서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미사일 생산량을 늘리겠다며 향후 5년간 무려 11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하는 거대 프로젝트를 시행한 결과입니다. 2019년 때만 하더라도 대만의 슝펑3 연간 생산량은 약 20기, 슝성 연간 생산량은 약 80기가 한계였는데요. 자칫 너무나 큰 수준 차이 때문에 가정이 잘못되었거나 과장되었다고 생각하실까 우려가 생길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는 대만이 아닌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번에는 보다 정확한 비교를 위해 미국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막대한 물량의 군사 패키지를 지원하면서 비축물자의 바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미국 내에서 자국의 미사일 생산량에 대한 상세한 분석과 함께 자성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미의회가 공개한 감사를 통해 밝혀낸 정보에 따르면 2020년에서 2022년 기준 미국의 연간 평균 장거리 대한미사일 조달률은 고작 38기에 불과했습니다. 지금 미국이 바닥난 비축물자를 메우려면 최소한 1년에 200에서 250기의 미사일을 생산해야 하는데요. 그러나 그게 말처럼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탄두 중량과 사거리는 다르지만 그나마 현무5와 생산 난이도를 비교할 만한 ICBM의 경우는 더 심각한데요. 비록 현재 생산량에 대한 정확한 수치는 군사 비밀을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미국 NNSA의 발표에 따르면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연간 80기의 ICBM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즉 2023년 기준으로는 연간 70기의 지대지 탄도미사일 생산은 언감생심인 셈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러시아의 경우 버전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2023년 기준 9K720 이스칸데르의 월 평균 생산량이 4기에서 9기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려 러시아는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서방 의제재와 전문 인력 부족, 산업장비 공급 장애 등으로 계속해서 생산량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처럼 안정적으로 다량의 미사일을 생산할 수 있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고 단언할 수 있는데요. 대한민국은 이와 같은 막강한 생산 인프라를 구축하기
도입하기 위해 무려 1970년대 초부터 부단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때는 미국의 미사일을 도입하기도 했지만 자주국방의 기치를 내걸기 시작한 이래 대한민국은 독자적인 현무 생태계를 구축해 나갔는데요. 그 과정에서의 국제적 압박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국제사회는 안보와 국제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미사일 개발을 제한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두그룹에선 강대국들의 사다리차기라고도 느껴질 수 있지만 대량 살상과 파괴가 가능한 미사일은 존재 자체만으로 국가 간의 전략적 협력과 군사적 긴장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방어의 목적이라 하더라도 미사일을 개발한다는 것 자체가 주변국들의 도발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를 비롯한 국제기구와 국가 간의 협력을 통해 미사일 개발 및 사용에 대한 규제와 제한을 정하는 국제법적 메커니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같은 후발주자가 이러한 각종 규제와 협약을 뚫고 독립적인 미사일 전력을 보유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에 가까운데요. 그러나 아직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바로 미사일의 발사 방법입니다. 미사일 발사 방법은 크게 미사일 사일로 형식과 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중 사일로는 지상 또는 지하에 위치한 미사일 발사 시설로 미사일을 수용하고 발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다수의 미디어를 통해 해치가 열리고 미사일 탄두가 장엄하게 등장하는 모습을 본 기억이 있으실 텐데요. 미사일의 보관기지 역할도 함께 수행하는 게 보통이기 때문에 철근과 강철로 강화된 구조물로서 설계되며 평시에도 미사일을 수직으로 보관하여 발사 준비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또한 보통 사일로는 할런치 방식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는데요. 발사대 내부에서 추진체가 점화하기 때문에 발사대 설치와 발사 방법은 단순하지만 발사 직후의 고열 때문에 위치가 발각되기 쉽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일로는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미사일의 보관은 상당히 안정적인 반면 적의 공격에 대단히 취약한데요. 이외에 건설 및 유지 보수의 비용 문제 등으로 대부분의 나라가 사일로를 폐기하고 텔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또한 텔을 이용한 발사 방식을 주로 선택하고 있는데요. 텔은 쉽게 말해 미사일을 수송하기 위한 특수한 차량이나 이동 장치를 말합니다. 발사 위치를 수시로 변경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데요. 게다가 통상적으로 미사일이 점화되기 전에 밖으로 추진하는 콜드런치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미사일과 발사관 간의 열과 충격을 줄여 미사일의 수명을 연장하고 발사관의 재사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지형에 따라 사거리나 화력의 제한이 생길 수는 있지만 대한민국의 현실을 고려할 때 사일로보다는 텔이 여러모로 합리적인 선택인데요. 문제는 국방백서 등의 서류상에 기록된 우리 군의 텔 보유량은 고작 60대로 보유한 미사일을 모두 운용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기록이나 정보 출처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대한민국이 보유한 지대지 미사일의 합계는 6,000개를 훨씬 넘습니다. 이 중 K239 천무에서 발사할 수 있는 현무2의 물량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텔 60대로는 전체 보유 물량을 감당하기엔 어림도 없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반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군이 텔 보유 수량을 60대로 표기하기 시작한 건 10여 년 전부터 이어져 내려오던 일종의 연막작전용 전통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현무5가 아직 이름조차 공개되지 않았을 때 국내 모처에서 16개에서 18개의 바퀴를 단 텔이 목격되면서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기존 현무2 발사용 텔의 바퀴가 10개였던 걸 생각하면 이보다 최소 1.5배 이상 커다란 신형 미사일이 개발 중이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를 바꿔 말하면 우리 군에서는 신형 미사일을 개발할 때마다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텔도 함께 제작한다는 뜻입니다. 절대 발사 수단이 부족할 수는 없는 건데요. 하지만 이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전략적 다양성을 위해서라도 서해무인도 미사일 기지나 합동화력함 등의 부가적인 발사 방법은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